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호포꿀쟁이님, 렛츠비님, 미국 주식 인생 오리님, 최수민님, 다리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수익 본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파월이 지금 상황에서 진정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장 초반까지만 해도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뉴욕 연방은행의 총재이자 그동안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존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 올린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번 FOMC에서 파월이 워낙 비둘기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건 이미 예상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도 시간이 흐를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폭을 전부 회복했고요.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요 지표들을 보자면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있는데요. 제조업 PMI는 48.2로 기준점인 50을 밑돌면서 여전히 위축 상태임을 나타냈고요. 서비스업 PMI는 51.3으로 여전히 건재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 수치도 전월보다는 0.2가 오르긴 했는데 전년 대비로는 오히려 0.4가 줄어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냥 적당히 예상치에 맞춰서 변수 없이 나온 지표 덕분에 나스닥 증시도 좋게 상승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약간 반납을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중국 정부가 더 많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애플의 아이폰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애플의 주가가 빠졌고 이로 인해 나스닥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반도체 섹터가 계속 좋잖아요. 어제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반도체 랠리가 이제 시작된 것 같다며 인텔, AMD, 엔비디아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의견을 낸 게 섹터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인텔이 상당히 강한데요. 어제도 보면 AMD나 엔비디아에 비해서도 유독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텔이 요즘 왜 이렇게 잘 오르냐? 그냥 딱 간단하게 말해서 AI 테마가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인텔이 AI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AI 열풍이 불 때 엔비디아나 AMD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AI 칩 내놓은 것도 그렇고 인텔이 원래 잘하던 CPU에 AI 기술을 접목시키며 이래저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게 밝혀지면서 인텔이 최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도 참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은 저점에 잘 잡은 덕분에 아주 우리를 뿌듯하게 해주는 효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새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인텔은 단기로 보고 들어간 건 아니라서 당장의 수익률에 굳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기분은 좋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어제 사실 윌리엄스 총재 말고도 비둘기파인 보스틱과 굴스비도 평소보다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에 악영향을 주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연준 인사들이 뭐라 하건 별로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FSOC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FSOC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이름 좀 날린다는 금융기관 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내놓는 경제 전망 보고서 같은 건데요. 이걸 보면 왜 파월이 이번 FOMC에서 그렇게까지 초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했는지가 좀 보여요. 이번에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저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뭐 신경 쓸 건 아닌 부분들이고요. 결정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슈는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이슈고요. 특히 내년에 상업용 부동산들이 예정된 대출 만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무려 6조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7,8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우리들이 건물이나 집 같은 부동산 살 때 뭐 100% 현금으로 삽니까? 아니죠. 절반 이상은 다 은행 돈 빌려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도 요즘 주가 흐름이 워낙 좋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큰 리스크를 안고는 있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대출 규모를 대충 반으로 나눠도 은행들이 묶여있는 돈이 한 4천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 터지게 되면 올해 초에 은행 위기를 불러왔던 미실현 채권 손실 이슈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재앙이 덮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공실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파월과 옐런은 강하게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월도 이번 FOMC 때는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도 한 것 같고 또 보면 시간상으로도 대충 얼추 맞아 떨어지죠. FSOC 보고서가 완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과 이번 FOMC 날짜가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FSOC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분명히 이번 FOMC 파월의 입장과 발언에 영향을 끼쳤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는 채권은 큰 방향성에서 여전히 계속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최근 채권이 워낙 계속 강하게 오르기만 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제 생각은 가급적 내일 관련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